지금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이 끼고 있다. 이런 얘기는 뭐 해외에서 더 이제 세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은 네. 제가 그 저번 시간에 우리나라 주가가 전쟁 위기론이 있던 1월 4일 이후 7.6% 폭락했다. 네.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다. 1월에. 그래서 저기 16일 날 네. 신원식 국방장관이 이제 지금까지 전쟁 얘기 잔뜩 고조하다가 KBS에 긴급 인터뷰 나가서 전쟁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지금까지도 강경 발언이었거든. 북한에 대해서. 그렇네요. 와, 참 거짓말처럼 쏙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1월에 앞에 보름은 마치 뭐 북한이 도발을 곧 할 것처럼 이렇게 위기 조장하다가 네. 뒤에 보름은 그런 일 없다. 파국은 없다. 전쟁은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미국의 전문가들이 한반도가 가장 위험하다고 한 걸 저 북한 심리전에 말려들었다. 북한 심리전에 말려든 게 아니라 신원식의 심리전에 말려든 것이요. 네. 네가 저 뭐 금방 국지전이 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면 즉각 끝까지 강력하게 즉끝강 뭐 응징한다 그랬잖아. 즉강 끝인지 즉끝강인지. 예. 아우 발음도 어려워. 직강 끝.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예. 이렇게 이 평지풍파가 나고 소동이 났는데 이제는 또 아니라 그러면은 네. 그 신원식 장관이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휴대폰으로 2차 전지 업체 그 주식 거래했잖아요. 아, 그게 촬영이 됐죠. 고주식 값도 떨어졌을 거야. 고주식 값도. 특히 타격 많이 입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떨어지고 나서 이제 또 주워 담느라고. 네. 그래가지고 주워 담는데 웬걸 기어이 1월 말에도 또 전쟁 위기론이 미국에서 나왔어요. 근데 말들이 조금씩 바뀌는 건 뭐냐 하면은 신원식 장관이 전면전은 없다. 그 전면전이란 게 뭐요? 핵미사일이 날아다니고 한국 전쟁 때 390만 명이 사망했는데 그런 걸 전면전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국지적 가능성은 있다. 그러면은 국지전은 일어나도 되는겨? 지금 중동의 온 동네가 전쟁터요. 네. 그게 다 국지전입니다. 그렇죠. 지금 중동에 전면전 없습니다. 그런데 국지전 갖고도 공급망 위기가 지금 얼마나 타격이 심합니까? 아, 그렇죠. 전 세계가 몸살을 앓는데 네. 그러면 그런 국지전은 일어나도 된다는겨? 아, 누가 전면전을 걱정한대? 국지전 그 자체가 걱정인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는 지가 북한이 총선 앞두고 큰 판 벌린다고 해놨으니 네. 없다고 말할 수 없으니까 국지전 가능성은 있고 전면전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그 국지전은 있어도 되는겨? 연평도 포격전 같은 거 또 있어도 되는겨?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국방장관이라는 자가 앉아서 하고 있으니 국가의 참 큰 우환거리다. 네. 국지전은 전쟁이 아니냐?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전쟁이란 뜻이요. 그렇죠. 그게 국지전 뜻이. 말 뜻이 그거요. 네. 그러니까 이 신원식 장관의 이제 발언 그리고 우리 정부의 대응 태세, 그러니까 대응하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원칙과 입장이 강하게 바로 대받아치고 끝까지 대응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식시장 경제 뭐 쭉 떨어졌다고 좀 반등은 했지만 어쨌든 해봤자 이게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저 반가이도 못했어요. 그랬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가진 주식, 여러분들이 가진 아파트와 부동산 이 가격이 흔들리면 여러분들 심정이 어떠셔? 지금 이 정부가 그거 부동산 주식값 올려가지고 총선 치르려고 그랬잖아. 사람한테 자산에 대한 관심을 거기에 플러그를 꽂아서 표 벌라 그랬고 일견 통했어도. 네. 그런데 지들이 까먹고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보기엔 그래요. 모든 OECD 선진국 국가의 시민 여론조사를 보면은 대부분 관심의 그 우선이 자산과 소득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일자리의 기회.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한 7위에서 8위쯤 해요. 이게 유럽과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 자산에 관한 어떤 그 사회적
계층화가 진행되면서 네. 국민들의 관심이 많이 보수화됐어요. 그러니까 점점 민주당에 불리한, 특히 진보 정당에 불리한 방향으로 국민 여론이 향상되는데, 일부 학자들에 따르면은 한 10년 전에 비해서 보수 비율이 8% 정도 늘었다 그래. 예. 그래서 윤석열이 아무리 개판을 쳐도 지지율이 유지가 되는 것이요. 네. 그 부산 같은데 엑스포 실패하고 나서 재벌 회장 들고 가서 외국 기업 유치하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일찍 짓겠습니다. 이러면은 또 올라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가진 주식과 부동산과 자산과 이런 것들이 나의 인간의 격을 결정한다고 믿는 이 사회 풍토는 결국은 오징어 게임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은 모든 참가자들이 합의하면 중단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네. 분명히 강압적으로 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규칙이 있었죠. 그러나 저 천장에 수백억 원의 돈이 매달려 있어. 그러면 대다수가 패배자가 되더라도 그 게임은 계속 진행되는 것이요.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 자산과 소득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자유민의 꿈을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고, 어떤 돈을 100원을 벌면 1000원을 벌고 싶고, 1000원을 벌으면 10,000원을 벌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고, 그 욕심은 한이 없는 거라고. 이럴 때 공동체는 오징어 게임이 진행되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럴 때 잠시 내려놓자. 이 기후 위기와 불평등, 또 어떤 사회적인 분열이 우리 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고 출생률이나 인구 구조가 거의 소멸을 향해 치닫고 있는 이때, 잠시만 한번 이런 생각을 내려놓고 마음의 여유를 하루에 10분 정도 가지면 어떨까? 그러면 우리가 보는 정치와 사회에 대한 나의 어떤 우선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서 근데 난 불교에서 지장보살인가 하는 보살이, 내 불자는 아니지만은, 지옥에 단 한 명의 중생이라도 남아 있는 한 나는 열반에 들지 않겠다. 마지막 중생까지 구하겠다. 그 불행한 중생이 있으면 나는 열반에 들 수 없다. 이러면서 열반과 현실 세계를 오가는, 이래가지고 일부러 성불을 안 하는 보살 이야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사회의 어떤 부분에서 누군가가 마땅히 행복을 누려야 될 자격이 있고 권리가 있는데, 그것이 박탈당한 채 잊혀지고 투명인간으로 전락하고 있을 때 우리는 과연 행복해질 수 있는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에요. 왜 다수는 소수를 위해 희생해야 되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다수는 언젠가 나도 소수로 전락할지 모른다고 두려움에 떠는 다수입니다. 안전한 다수가 아니에요. 그러면 언젠가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내가 지금 기득권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마저도 박탈당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걸 공감하고 이해해주지 못하면서 과연 내가 행복할 수 있겠는가, 이거를 한번 되돌아보자는 거거든요. 잠시 한번 내려놓는 거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유튜브에서 법륜 스님 같은 분이 왜 이래 보면은 조회수도 많이 나오지만은, 내가 참 특이하게 보고 인상적으로 보는 거는, 그분은 남의 말을 끝까지 다 들어줘. 그러니까 뭔가 증문즉답하는 그 내용보다도 일단은 들어준. 애를 써서 다 들어준다는 그게 더 훌륭해 보인단 말이야. 그게. 나는 그만한 답을 못 내려. 그러나 한 번은 소음에 묻혀서 들리지 않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거. 그렇게 보면은 이 문명이 지금 보내는 위기의 신호음이 들립니다. 이 문명이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음. 이 어떤 위험한 신호가 들리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공멸할 수도 있겠구나. 소멸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불행한 사람을 외면할 때는 들리지 않는
소리인 것이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참으로 어쩔 때는 부끄럽게 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점에서 자기 성찰을 한번 해본다는 거는 네. 우리 정치가 바로 서고 공동체가 바로 서는 데 있어 가장 필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보면은 민중을 지키라고 만든 법이 민중을 탄압하고 있고, 응? 저기 그걸 사유화하고 있고, 네. 이러면서 난 법치주의란 말이 너무 불편해. 막상 현실에 들어가면 금치주의요. 금치주의. 김현장 좋은 변호사 수십억 주고 쓰는 법치하고, 그럴 돈이 없는 중소기업 사장님하고 어떻게 법치가 같아? 돈의 차이지. 네. 그러니까 금치지. 금치주의. 난 그런 법치 얘기 이런 게 아주 불편하게 들려요. 우리가 얘기하는 법치는 그건 민중을 위한 법치가 아니라 돈을 위한 법치입니다. 돈을 위한 법치. 법을 무기로 삼은 기득권자들의 이데올로기라고. 이 뭐 역시 진보의 달마대사라고 불릴만 한. 내가 달마 아니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지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너무나 우리 시청자분들 마찬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힘듭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도 고립감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너무나 지치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봐도 이번 정부가 하고 있는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경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자산가격이 내려가면서 힘들고 또 이 심리적으로도 이렇게 금치주의 언급하셨지만 법이 만인에 대해서 평등해야 되는데 만인한테만 소수한테만 평등한 것처럼 만 명한테만 그 노회찬 대표가 하신 그러니까요. 말씀이죠. 그게 지금도 적용되고 있다는 게 너무나 서글프고 그렇습니다. 분노스럽죠. 그러니까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청년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유와 창의의 에너지, 그다음에 도전하고 싶고 나도 또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자유민이 되고 싶고 차별받지 않고 싶고 나에게 기회가 있다면 내가 자유롭게 해보고 싶은 생각들을 저는 다 이해한다고 또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해 보이기도 해. 그런 부분들까지 내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는데 그럴 기회조차 갖지 못한 사람들한테 네. 우리가 겸손할 필요는 있다. 내가 잘나서 잘 사는 거 아니다. 다 저기 뭐냐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게임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나 그 원리는 오징어 게임이고 평등하다는 착각에 빠져 있어요. 그게 바로 능력주의의 폐해입니다. 그런데 그 대표자가 이준석 대표 같아요. 그래요? 지금 여성징병제 얘기하는 것만 봐도 굉장히 위험한 주장들인데 네. 거기에 또 2030은 열광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전략적인 포석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네. 그러니까 제가 뭐 페미니즘 이런 거 아닙니다. 그거는 여성 권익 때문에 제가 그 공약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문제는 그렇게 한번 갈라놓으면 이후에 회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서로를 적으로 보니까. 네. 그러니까 정치의 본령이 뭔지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정치를 해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의 이제 방향성이 갈라치기 쪽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 갈라치기, 젠더 갈라치기. 아니 그동안에 윤석열에 저항하고 핍박받으면서도 나는 참 정치인다운 정치인으로 저렇게 진통을 겪으며 성장하는구나. 그래서 한동안 좋게 봤어요. 네. 박수도 쳐줬고. 그런데 요즘 내놓는 거 보니까 이거 뭐요? 전부 세대 갈라치기, 젠더 갈라치기. 이거 굉장히 위험한 주장들을 지금 내뱉고 있거든요. 네. 아니 경찰관, 소방관을 군복무에 병사로 군복무한 여성을 뽑자는 얘기인데 소방 경찰이 여성 진입 장벽이 제일 높은 직업입니다. 지금 소방의 9.5%, 경찰관의 12.5%가 여성이거든요. 그런데 여성이 필요한 직무가 많아요. 여성 피의자도 있고 여성 감옥도 있고 네. 교도관도 이제 그 군복무 여성 하자 그러는데 여성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원을 안 해. 그래가지고 경찰청이 이거 비율이 너무 작다 해가지고 여성 비율을 15%까지 높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아직도 부족하니까. 그런데 군대 갔다 온 여자만 뽑겠다 그러면 누가 지원합니까?
그럼 그 조직의 인적 구조는 망하는 거거든요. 재앙이에요, 재앙. 재앙이라고. 어? 그러니까 정치의 이제 본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 꼬이느냐 하면 이거예요. 우리나라 남성의 입직 연령이라 그럽니다. 사회 진출 연령이 여자보다 한 2년 늦습니다. 대학 가고 휴학해서 군대 가고 군복무 때문에. 그러면 군복무하면 바로 복학이 되냐고. 앞뒤로 또 몇 개월씩 잘라먹고 그다음에 어렵게 이제 알바하면서 대학 졸업하면 또 바로 취업이 되냐. 취업 재수 삼수 보통 하거든요. 그러면은 남성 평균 입직 연령이 28세에서 29세 사이입니다. 엄청 늦죠? 네. 유럽의 경우에 18세면 사회 나갑니다. 그리고 20대 초반임에 다 나가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10년이 늦는다는 얘기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년이 얼마나 짧아. 60세면 정년퇴직이라고. 50세부터 눈치 받아요. 그러면 30살 돼서 일해가지고 60살까지 30년밖에 안 되는데 네. 아니 100세 인생에 그래 일할 수 있는 기간이 30년밖에 안 되고 그럼 나머지 70년을 잉여인간으로 살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불합리한 구조에 군대가 딱 있는 거야. 그러니까 20, 30대가 보기에는 아니 옛날에는 대학 입시 때문에 10대부터 개고생해서 경쟁의 가마솥에서 들들 끓었고 네. 그다음엔 군대 가고 사회 진출하니까 이미 뭐 결혼 꿈도 못 꾸고 언제 돈 벌어서 언제 집 사고 언제 결혼할게요. 이러다 보니까 상실감에 확 젖어 있는데 여성이 한 2년 빠르거든. 그다음에 언젠가부터 보니까 외교관이나 뭐 어떤 이런데 저기 뭐냐 보면은 여성 비율이 더 높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피해 의식을 갖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여성 할당이나 이런 것들 눈 뜨고 보고 성평등 교육 받으라고 이러니까 폭발을 해버린 거지. 근데 그게 단견인 게 뭐냐면 그 이야기는 20대에서 30대까지 맞아요. 근데 그 뒤에 무슨 일이 생기는가 보면은 남녀 임금이 확 벌어지는 시기가 30대 중반 이후입니다. 그때부터는 다시 여성들이 뒤처지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렇죠. 뭐 사실은 뭐 결혼, 출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경력 단절도 있고. 그리고 대기업과 정부 고위직이나 이런데 임원이나 고위직으로 진출하는 비율 또 정치인 비율을 봐도 여성이 되게 한 10% 남짓이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점점 격차가 벌어져서 나중에 40, 50대쯤 되면은 이제 여성이 길을 못 핀다고. 그래서 결혼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산을 안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20대 때는 남자가 한 2년 늦은 것 같지. 그렇지만은 평생의 생애 주기를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남녀가 그 세대별 문제만 가지고 갈라져서 싸울 일이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맞추면서 협력적인 어떤 남녀 간에 이런 걸 통해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느냐. 네. 지금 이렇게 또 여성 쪽에서도 원래 페미니즘은 참 좋은 사상입니다. 여성주의라는 게 굉장히 좋은 사상인데 이게 한국에서는 실질적인 여성 권익이 아니라 무슨 문화투쟁 양상으로 이게 수입이 돼가지고 네. 누군가를 배제하고 저기 뭐냐 그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게 악용이 돼서 네. 여기서 또 내전이 벌어지네 이게. 황당한 일이 벌어져요. 네. 그래서 결과는 뭐냐? 을과 을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을과 을이 싸우는데 이게 바로 기득권이 네. 여러분들을 갈라치기 해가지고 저기 심리적 내전 상태로 몰아가서 문제의 본질의 프레임을 바꾸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이 사회의 권력과 기득권은 을들끼리 갈라져 싸우면 좋아. 그렇죠.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우리하고 안 싸워. 그렇죠. 그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싸우는 거 지켜보라라는 식으로 대중들한테 관심을 돌리게 되는 상황도 되는 것이고요. 기득권층은 뭐 이제 지켜보고 또 같이 이런 문제다.